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2부에서는 기후위기라는 명제를 신흥국들과 선진국들이 서로 힘을 합쳐 같이 뭔가를 해보자. 수십 년 전엔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그 와중에 이걸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우위를 유지할까. 대표적인 게 탄소세죠. 얼마나 악용하고 티격태격 서로 알력이 생기고 부딪히면서 수십 년을 그냥 잘해보자. 처음에 취지는 좋았지만 쓸데없이 낭비해왔는가 지금까지. 그걸 보고요. 또 기후위기라는 거를 이용해서 괜히 사실상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도 없는데 당장 이게 친환경 재생 산업 중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기후위기를 악용해서 지구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보자라는 좋은 취지를 자기들 뱃속을 불리는데 이용하려던 새로운 산업군과 또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이 또 그거를 어떻게 악용해 왔는가. 반대로 기후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산업의 재편이 빠르게 일어났을 때 기득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큰 경제적 기득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영향을 받을까봐 기존의 산업군들은 또 자기들하고 자기들 로비를 받는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거 뭐 가만 놔둬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가만 놔둬도 몇십 년 동안 천천히 변하는 건데 지금 당장 뭐 지구를 구하자 하면서 막 10년, 20년 안에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산업은 다 막 다른 걸로 바꾸자 하면은 우리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기후위기 괜히 지금 실제 변화보다 더 급하게 막 뭐 위험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왜곡하고 허황되게 지금 과장하면서 선동하고 있다. 이런 또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기후위기 사실 별것도 아닌데 저런다 하고 또 얼마나 또 자기들 마음대로 선동해 왔는가. 양쪽 진영이 다 그랬다는 거죠. 그 와중에 또 우리는 극단적인 정치 성향이 이념 성향이 결합되면서 한쪽에 자기가 몰랐던 나는 저쪽 진영이 평소에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게 다 저놈들 탓 같은데 가만 보니까 저놈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하고 아니면 가만 보니까 저놈들은 기후위기 너무 막 심각하게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지들 뱃속만 챙기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옆에서 살짝만 또 비슷한 정보를 보면서 툭 밀면은 굴이 막 우르르 쏠리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속에 있는 분노, 비난 사실은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철학적으로 남 탓이다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또 그 사람들을 홍위병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선동해 왔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지금 객관적인 정말 문제는 어느 정도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우리와 우리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냐. 건설적인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얼마든지 얼굴 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놀랍게도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무섭죠. 꺼내기가 무섭게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꼴 보기 싫은 저놈들이 이거 이렇게 이용하는데 어휴 하고 본질을 벗어나서 이제 감정에 치우친 거죠. 뭐 어쨌든 나는 나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모습으로 좀 세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할 때 계속 분열과 대립으로 선동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내 중심을 잡아야 될까 하는 한번 자극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이 기후위기라는 명제가 어떤 식으로 모든 세력들이 각자의 어떤 입속에 따라서 어떻게 악용되고 선동되었고 우리는 또 거기서 서로 우리만의 어떤 편향된 시각과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그들의 어떤 선동이 어떻게 툭 쏠려가지고 아주 그들의 홍위병이 돼서 이 문제의 본질 다 같이 잘 되자는 본질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내 화를 푸는 데만 시간을 낭비해왔는가 한 번씩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자료 역시 작년 연말에 제가 올렸던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편집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썼던 과거 자료를 증인으로서 다시 한번 소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사님 입장이 돼주셔서 잘 들어주시고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인간들의 이기심에 굉장히 좀 구역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좀 주의 말씀드리고요. 관련 자료는 이겁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블로그에 있는 작년도 10월 27일에 썼던 글입니다. 글을 하나 추천을 하면서 그 밑에 제가 이제 그 당시 10월 27일에 이 기후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국제사회 정치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첨언이라는 형태로 붙였던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이 외에도 지금의 통합해권 경쟁을 위해서 각국이 이기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지금 암투를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신냉전 체제의 블록화와 전쟁이 등장했고요. 작년 10월달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저감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또 한 번 예정보다 크게 늦춰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축통합 패권 양상이 전 세계 이런 경쟁을 만들고 블록화를 만들고 신냉전을 만들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지구 온난화를 늦추고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서로 간에 이제 정치판의 첨예한 대립으로 늦어지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오늘까지의 콥 28차 회의, 1년 뒤에 이 회의를 보면 더 늦어지려고 하고 있네요. 1년 동안 좋아진 게 없이 더 악화됐네요. 예. 애초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세계적인 기후 협약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구 온난화를 막을 마지막 기회마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해서 겨우 어렵게 시작되었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출발부터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어서 이제 당장 지난 10년만 돌이켜봐도요. 그 당시 매번 그 기후협약에서 했던 약속들은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를 못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산업화와 막대한 탄소 배출로 20세기 내내 큰 이득을 보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유럽 등의 서구권이죠. 얘네들이 이미 이제 20세기 말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환경 파괴에 의한 지구 재앙을 실제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들고 와서 줄기차게 경고해 왔음에도 그때까지도 들은 척도 않고 꿈쩍도 않더니 이제 비로소 21세기에 들어와서 점점 유럽의 제조업, 노키아 이런 거 다 망하고 삼성한테 먹히고 새로운 신흥국들한테 추월당하고 경직되고 완고한 유럽의 그런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미국처럼 얼른 막 새로운 4차 산업 빅테크로 전환도 못 시키면서 도태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이제는 겨우 몇 가지의 특정 브랜드, 이탈리아 패션이나 명품이나 BMW, 벤츠 딱 몇 가지만 그 산업들과 나머지 이제 관광, 유럽에 관광 가고 싶어하는 아시아인들, 우리도 저기 부러운 유럽 가서 모든 걸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그런 우리 로망이 있죠. 아시아인들의 상대적인 열등감도 있고요. 그런 걸 이용해서 특정 브랜드 산업과 관광만으로 먹고 살면서 점점 더 모든 경제는 점점 이제 아시아인들한테 뒤처질 게 뻔한 그런 뒷방 늙은이 처지가 21세기 와서는 유럽도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얘네들이 되게 고민을 하죠. 20세기 말부터. 앞으로 우리가 뻔히 이렇게 될 게 뻔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유럽이 아시아 신흥국들과 중국한테 경제적으로 뒤떨어져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형님들 하는 그런 고개를 숙이는 수모를 피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침 닥쳐오는 과학자들의 경고 환경 문제와 함께 가만 보니까 지금 향후 신흥국에서 아시아 애들 특히 인도, 중국 요런 애들이 제조업을 부강하게 키우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따라오르는데 그 안에서 과거 유럽 자기 자신들이 20세기 내내 뿜었던 그런 탄소, 유독가스를 얘네들도 뿜는다 이거죠. 아시아 애들도 그걸 딱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살리겠다는 대의 명분도 가져가면서 앞으로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와 산업한테 탄소세라는 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뭐 살려보자 그러면서 탄소세라는 관세를 자기들이 아이디어로 딱 만들어낸 거죠. 사실 지구를 살리려면 다 같이 뭐 어떻게 해서 줄여보자 해야지 뭐 굳이 뭐 쟤네들한테 돈 걷어서 뭐 하자 이 방법도 사실 꼭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만간 선진국에서 내려와서 제조업의 함정, 중진국의 함정에 제조업의 함정에 빠지면서 자기들은 뒤로 뒤처지게 되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든 탄소세라는 관세를 아시아에 먹여서 그들의 상품을 수입하면서도 동시에 꾸준히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항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마치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로 전 세계에서 계속 뭔가를 뜯어가는 것처럼 자기들도 앞으로 영원히 탄소세로서 뒤늦게 따라오는 이 몇십 년 동안 제조업으로 어떤 호황을 누리게 될 아시아나 이런 다른 신흥국들한테서 계속 세금을 뜯어가면서 자기들의 경제력을 유지하려는 것을 꿈꾸게 된 겁니다. 즉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대응 노력을 또 한 번 자신들하고 이권하고 연결시키려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갔던 거죠. 시작부터. 근데 당장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전 세계가 아이고 어디서 지금 약을 치고 있어. 뻔히 니네 속셈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러자고 할 것 같아? 하겠죠. 그래서 사실 20세기 말부터 이제 아주 치밀한 물밑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건 뭡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의 어떤 그런 선빵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는 아시죠? 저랑 같이 이제 같이 오래 이 글의 친구가 되신 분들은 이제 그 패턴 항상 아시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고 선동하는 패턴은 뭡니까? 처음에 감정의 호소에서 이성의 판단을 흔들게 만드는 겁니다. 야, 저 하마스 애들이 아이들도 뭐 죽이고 뭐 여자들 강간하고 봐라 하면서 자기들이 한 잘못은 언론 통제를 통해서 싹 숨기죠. 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처음에 그랬고요. 예. 이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가만 보니까 기후변화에 뭐 다 같이 대응하자 하면서 니들만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한테 기후위기에 대한 더 많은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 안에서 사람들 감성을 조종해서 어떤 이제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노력하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너희 새끼는 참 왜 그러냐 하고 그 사람이 더 비난받을 수 있게 분위기부터 만들어 놓는 거죠. 감성에 호소해서.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누굽니까? 아시죠? 예. 꼬마 아이. 기억들 하시죠? 예. 두둥 난임 등장. 타임지 표지 모델까지 했었네요. 예. 여기 그레타 툰베리라는 이 여자아이. 감성 마케팅의 절정이었죠. 예. 미래 세대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주자로서 그 당시 12살이었던 여자아이가 유럽 EU, 유럽연합 회의에 나와가지고 각국의 그 대통령, 총리, 수장들을 앞에서 호통치면서 혼쭐을 내줍니다. 전 세계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각국의 이기심만 같으면 이거 보면서 아주 국제적인 영웅이 되고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저 정치인들 지도자들 아래 무릎 꿇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거였죠. 감성 마케팅이었죠, 사실은. 그 당시 그 협약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누구였습니까? 이제 막 엄청난 제조업의 활성화를 진행 중이었던 신흥국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이었어요. 걔네가 제일 많이 희생하고 앞으로 평생 많은 세금도 내라 그런 식이었어요. 당연히 이것은 지구를 구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왜 좀 더 괜찮은 다른 방법은 없었나? 이건 굉장히 불공정한 방법이었는데 이런 감성 마케팅에 싹 숨겨져 있었다. 왜 불공정하냐면 막상 지금까지 지구 온도가 이제 뭐 1.5도 산업화 이전에 올라간다는데 지금까지 1.5도 말고 한 1도까지 올리는데 가장 누가 많은 지구상의 탄소 배출을 하면서 책임이 제일 컸냐 따지면요. 서구 유럽과 미국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따질 때. 서구 유럽과 선진국들이 지금의 지구 온난화를 지금 위기로 만든 가장 큰 주범이에요. 지분이, 책임이 제일 커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최근 들어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뒤늦게 이제 우리도 니네들 따라서 잘 살아볼래 하면서 뒤쫓아오고 있는 그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신흥국들한테 야 니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뿜어내니까 그러지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안 뿜어내. 니네한테 문제가 많네 하면서
니네한테 막 감나라 콩나라 이런 거 다 바꿔라 몇 년도까지 안 그러면 세금이 이제 진짜 지구를 위해 어쩔 수 없어. 니네 우리한테 물건 팔 때마다 탄소세 이만큼씩 더 내야 돼. 그렇게 정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흥국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하죠. 야,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니네 책임이 제일 큰데 니네는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지고 뭐 경제적으로 뭐 내놓겠다는 게 없이 앞으로 모두 우리한테만 다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네? 이게 말이 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첫 출발에 이런 잘못된 어떤 불공정한 이런 것도 언론에서는 이렇게 그레타 툰베리 꼬마아이와 여러 가지 감성 마케팅 그런 걸 통해서 지구적 마케팅과 세뇌를 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런 걸 알 수도 없었죠. 그렇죠? 예.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사실 이 서구권이 20세기를 통틀어서 지금 기후변화의 대부분을 얘네들이 완성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다 같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또 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좋아, 그럼 앞으로 향후 신흥국들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부담하게 될 뭐 시설 투자비나 손해비용 그런 거 우리 선진국들이 알았어. 우리가 뭐 입 딱 씻는다 우리도 동참해야지. 우리가 돈 걷어갖고 앞으로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향후 10년 동안 너희들이 계속 이런 탄소 배출 저감과 기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노력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몇 %는 보상해줄게 일정 비용 이렇게 서로 협약을 처음에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지나면서 결과를 보면요. 지원해준다고 말뿐인 약속하고 여러 핑계대면서 절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게 되는 신흥국들은 그 약속만 믿고 지난 10년 동안 탄소 저감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야 했고요. 실제로 했는데도 지나고 보니까 그에 관한 약속된 보상 지원은 전혀 받지도 못한 채 자기들만 손해본 거죠. 이제 마침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뭐 의회의 안건과 국제적인 막 협약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그 말로만 앞으로 탄소세란 것도 시행될 겁니다 하더니 이게 드디어 작년부터인가 탄소세가 드디어 이제 국제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 아시아나 이런 신흥국들이 자신들 물건을 만들어서 유럽이나 선진국에 수출할 때는 그쪽에서 상대방이 정한 탄소 배출 기준에 너희들 미달된다 하면 그 기업에서 내는 수출하는 물건은 그만큼의 세금도 그 나라에 팔아먹으면서 갖다 바쳐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뭐 이상하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좀 이상하죠? 이게 지금 맞는 방향인가 하고요. 예. 당연히 이 앙금은 신흥국들한테 우리가 또 바보같이 또 이용당했네 하는 그런 뒤통수 맞았네 하는 이 앙금은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고스란히 남게 되었죠. 내가 애초에 저놈들 말을 믿은 게 바보지 하고요. 그래서 그 후에 지금까지 열심히 매번 이렇게 기후협약 회의가 콥 회의가 이루어지는데도 매번 지구 살리게 다 같이 협조하자는 노력들이 맨날 싸움판만 하고 뭔가 협약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계속 삐그덕거리고 몇 년도까지 탄소 배출 줄여보자. 엿먹어라 너나 잘해라 이 새끼 하는 식으로 왜 안 되냐. 생각보다 잘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국제적으로 이와 같은 신의가 진작 깨져버렸습니다. 서로 간에 공정하게 희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걸 또 우리한테만 다 넘기겠네 하는 거를 신흥국들도 경험으로써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요거는 미국과 유럽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실입니다. 또 특히 인도는 이때의 앙금으로 실제 작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 경제 제재 초기에 사실상은 미국과 유럽에 더 친한 성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미국과 유럽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또 이번에도 니네 좋은 일만 하고 이용만 당하라고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앞으로 실리는 우리 맘대로 추구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대놓고 러시아 에너지를 사주면서 양쪽에서 대놓고 박쥐 역할을 아주 과감하게 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겁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입니다.
이 사람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기축통합 패권 갈등에서 내가 괜히 박쥐가 된 게 아니다. 내가 원래 그런 박쥐 같은 놈이라 그런 게 아니다. 나도 다 알고 보면 사연이 있다. 하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상기후로 인한 지구 지향과 환경 파괴 문제는 더 이상 1분 1초를 늦출 수 없는 골든타임을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야 니들을 믿느니 우리 집 강아지를 믿자고 서로 계속 이렇게 제대로 노력이 안 이루어지면서 시간만 보내면서 골든타임은 자꾸 제껴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각국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이권 따지기로 지지부진해지다가 또 한번 큰일이 한번 벌어졌었죠. 그게 뭡니까? 가장 탄소 배출 많이 하고 가장 큰 영향력으로 큰형님 노릇을 하면서 국제적인 얘네들을 잘 달래면서 지구를 위해서 문제를 잘 대처할 리더격인 미국이 트럼프라는 인물이 재임하게 되면서는 대놓고 기후협약 내팽개쳐버리고 파리 의회 거기 협약에서 탈퇴해버리고 노골적으로 자국의 어떤 그런 뭐 탄소 배출이나 뭐 이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기업, 친기업 인물이죠. 친산업 인물이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또 한 번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들은 갈 길을 잃고 좌초하게 되었죠. 이미 그 당시에도 이미 늦을 대로 늦었는데 말이죠. 사실 그때부터는 이미 아는 사람들은 과학자들 맨날 나와서 기후위기 심각합니다. 요새 얘기하면서 항상 맨 마지막에 사족을 붙이죠. 하지만 우리 인류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노력하면 이만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막판에 그냥 지금 수능 날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밖에서 양아치 타고던 애 데려와 가지고 하지만 네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너도 서울대 갈 수 있다 하는 거짓말하고 똑같아요. 현실을 너무 벗어나. 이미 어쩔 수 없고 많이 늦었고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다는 걸 아는데 과학자들도 그래봤자 여기다 뭐 안 좋은 소리 해봤자 미래가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나마 낙관적으로 막판에 없는 거짓말 해주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에 동참하기를 뭐 이미 뭐 늦었으니까 뭐 지금부터 해봤자니까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하려고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 트럼프가 그랬죠. 기후변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물론 내가 어떤 공인된 아주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학계의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어떤 소수의 어떤 정말 오컬트 그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논리 빼고요. 공인된 세계적으로 공인된 과학적 근거를 나 역시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암튼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우겼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리고 화석에너지 산업체가 나 트럼프한테 지원해주는 돈이 얼만데 절대 그 어떤 기후변화 협약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손해보는 그런 건 안 하겠다. 철저한 어떤 자본가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갑자기 미국의 후임으로 바이든이 취임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즉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이때부터 또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당장 우리 모두가 당장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미국이 이제 리더 역할을 확실히 하기 시작한 거죠. 몇 년 전부터 바이든이 딱 나오면서 당장 전 세계가 어떻게 당장 이렇게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넘어갑니까? 우리가 비용이 나왔던 큰 출혈도 있고 세상 일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는 소리 막 하는데도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진짜 급박하다 하면서 얘가 어떤 뚝심으로 밀고 가는 모습을 초반에 보여줬죠. 전 세계의 나라들한테 당장 많은 희생과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늦추었다가는 지구가 다 같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자꾸 더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것이 마침 어떤 그 미국의 민주당의 당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런 거하고 많이 부합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는 그때부터 다시 기축통화 달러의 지휘 아래 친환경을 대세에 올리고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랬죠. 예. 바이든노믹스. 트럼프 때는 너무 이제 독선적으로 미국의 이익만 살핀다 해갖고 전 세계가 미국한테 다 등 돌렸지만 이제 다시 모두 친구가 되고 우리 미국의 리드 아래 다 같이 뭔가를 해봅시다 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정책을 변화시켰죠. 그 후에 일어난 변화는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즉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순식간에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모든 자동차를 이제는 내연기관과의 단계적 이별을 공식화하고 앞으로 5에서 10년 이내에 전 세계가 모두 전기차만 생산하자고 다짐을 한 겁니다. 깜짝 여러분도 그때 놀라셨죠? 세계가 이렇게 한 번에 변하네. 또한 모든 원유 관련 사업에는 막 전 세계의 투자업계에서도 투자를 끊어라.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만 돈줄이 막 흐르게 되죠.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전 세계가 다 그런 흐름으로 갔고 그때 막 이거 앞으로 돈 되겠는데 하고 그때 투자하신 분들도 그쪽 방면에 많을 겁니다. 즉 당장 부작용은 많이 나더라도 이제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급하다 이거였죠.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의 폐 배터리를 우리 건전지 하나 버리는데도 여러분들 이거 그냥 땅에 버리면 환경오염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거 저기 동사무소에 갖다 주죠. 모아서. 예. 근데 전기자동차 폐 배터리를 요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은 화석연료 탄소 안 내뿜지만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배터리도 수명이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영구적으로 계속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몇 년 전에 초반에 이렇게 전기자동차로 다 바꾸자 할 때는 당장 그 폐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지 그 기술이 나오지도 않고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수소도 그랬고요. 친환경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 지금 하자.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자 하는데 지금 당장의 현재 기술로서는 사실상 그만큼의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갖다 그만큼 이용해야 되는 탄소 배출을 똑같이 더 하게 되는 웃지 못할 그런데도 계속 일단 시작하자. 모든 게 다 된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그때 가서 시작하자 하면은 절대 늦는다. 그러니까 일단 시작해놓고 가면서 점점 뭔가 보완을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죠. 사실 이런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밖에 없었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당시에 기억들 하시죠? 이거 또 정치 이념으로 가가지고 어떤 자기가 싫어하는 세력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냐 하면 또 걷다 대고 막 욕하고 이게 진짜 환경 오염을 막는 거냐 하고 또 서로 간에 선동했었죠. 당시 이건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의 마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추진 이렇게 하자 하니까 우리도 힘없으니까 따라가던 그런 거였습니다. 사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어쨌든 나중에 무엇가 되든 즉 풍력이나 태양열 등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또한 화석연료처럼 지속적이고 공급 안정적인 에너지가 아직 지금 기술 수준으로 못 되고 있죠. 풍력발전소 아무리 세워도 그 1년 내내 안 돌아갑니다. 바람이 너무 세거나 태풍이 불어올 때는 또 안 되고 멈춰놔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안 불면 또 제대로 안 되고 태양열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 기후변화에 따라서 태양빛이 계속 흐리고 제대로 안 되면 그때는 에너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저장해 놓을까 지금 그런 시설도 막 자꾸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술적 허점이 많았지만 일단은 시간이 우리가 너무 늦춰져서 지금 너무 미루다 보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 나중에 뭐가 되든 일단 다 같이 시작이라도 해놓자. 그런 식으로 지금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거고 여기에 가장 큰 수혜주가 전기차 업종이었죠. 그러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 업종이 유동성 힘으로 빵 떴지만 요즘 시장 보면은 전기차 버블은 드디어 얼마 전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애초에 생각했던 만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전환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원인을 이거 제가 작년부터 전기차 시장 테슬라 시장에 대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했던 게 결국 1년 2년 지나고 지금 현실이 되면서 자꾸 전기차 업종은 지금 버블이 깨지면서 지금씩 그 거품들 거쳐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다 해도 이게 작년 10월에 쓴 글인데 그렇게 열심히 계획대로 앞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미국의 리드 아래 순조롭게 친환경 대체 에너지 사업을 발전시킨다고 해봤자요. 그 당시 통계로도 계산한 거로도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아주 극히 일부만 전환될 뿐입니다. 그렇게 해도요. 절대 2030년에 우리가 전부 풍력, 태양열, 수소에너지, 전기에너지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만 그걸로 전환시킬 뿐이에요. 그리고 너무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그리고 이때 일찌감치 10여 년 전부터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그때는 맨날 찬밥 신세 맞고 야 누가 그 불편한 전기차를 앞으로 쓴다고 그래 하면서 스타트업 전기차를 내가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전기차를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가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전기차의 가능성은 이미 20세기 말부터 있었는데 손을 안 댄 거거든요. 기술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근데 그렇게 해봤자 충전소도 전 세계에 마련을 해야 되고 또 막 여러 가지 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들어가고 내연기관차보다 누가 이 비싼 전기차 이 불편한 거를 내연기관차가 훨씬 편하고 가격도 싼데 누가 뭐 이걸 사주겠냐?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전기차로 전환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하더라도 손대려다가도 나는 안 돼. 너는 해보던가 하고는 다 손을 안 댔던 건데 21세기 들어와서 어떤 찌그만한 스타트업 회사가 아무리 그래도 미래는 결국 전기차로 갈 거야. 환경 보호 때문에. 내가 한번 시작해봐야지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그냥 두질 못했죠. 월가의 모든 그런 뭐 기자들과 기존의 자동차 업체의 그 후원을 받는 악덕 기자들 또 공매도 세력들 어디서 감히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자동차 업계가 꽉 잡고 있는데 저놈이 어디서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찌그마한 스타트업 회사를 매해 공격을 했습니다. 공매도로 주가를 떨어뜨려 파산시키려고 하고 매번 거기에 대해서 험담하는 기사 저 회사는 곧 망한다 두고 봐라 하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그 스트레스로 머리가 홀랑 벗겨지면서 요즘 머리 다시 심었더만요. 치를 떨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담즙과 쓸개를 씹으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밟아 눌러 죽이려고 해도 이걸로 내가 일어나서 보란듯이 너희들한테 한번 복수하겠다. 이를 갈게 되는데 드디어 시대의 흐름이 이처럼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전 세계를 급작스럽게 친환경 시대로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이 리드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서하죠. 알겠습니다. 뭐 2035년까지 우리는 내연기관차 완전히 줄이고 없애고요.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전 세계 정치권에서 모두 이걸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손해와 어떤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테슬라에 집중하면서 테슬라가 시대의 흐름을 타면서 드디어 빵 뜨게 된 거죠. 일약 스타가 된 겁니다. 스타 탄생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냥 운만 좋았던 사나이는 아닙니다.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버텨서 이런 영광을 차지한 거죠. 존버는 승리한다. 그동안 매번 나를 못살게 굴었던 공매도 새끼들, 기자 새끼들 두고 봐라. 이 언론이 좀 더 큰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네 회사와 자신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것, 그리고 그 월가의 어떤 세력들이 주가와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자신의 회사를 위협했던 게 이 사람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했던 그 발언들 한 번씩 보십시오. 한 번씩 얘기하죠. 막 테슬라가 잘 나갈 때도 근데 내가 봐도 지금 테슬라 주가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죠. 입방정처럼. 그 월가 얘네들이 선동꾼들이 어쩔 때는 그 기업의 정당한 가치로 주가를 딱 선정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그 기업을 주가를 막 누르고 어쩔 때는 자기들이 그 안에서 또 이득을 보려고 너무 막 태워주면서 주가를 막 선동해서 올리고 그런 거에 아주 신물이 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막 테슬라 주가가 하늘 높이 찌를 때도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꼴이 너무 코미디 같고 우습다 이거죠. 자기 심정에는. 그리고 또 항상 그 기자 새끼들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기자분들이 자기하고 경쟁 기존 그 산업 내연기관차 산업체나 이런 데 어떤 정치인들 거기에 관련된 로비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탄압 그런 것들을 음모
자기 테슬라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기사들에 항상 자기가 대응하고 했지만 워낙에 힘이 없던 시절에는 그런 목소리가 먹히지도 않았죠. 그게 이제 천추에 그때 한이 됐죠. 항상.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죠. 내가 언젠가 성공하면 내가 언론사 하나 차린다. 그게 지금 트위터 인수가 사실 돈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건데 무리해서 그렇게 인수하고 지금 끌고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얘기로 넘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생산 기반도 그 당시에 굉장히 적고 아직 실제로 몇 대 생산도 못하던 작은 회사였죠. 테슬라는. 그런데 그 테슬라의 시총이 어느덧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를 전체 시장으로 능가하게 됐죠. 다들 기억하시죠? 너무 웃긴 거죠. 그리고 그 몰려드는 투자금을 이용해서 순식간에 세계 곳곳에 기가팩토리 생산시설을 팍팍 늘리고 열심히 생산량도 늘려가면서 저 밑에서부터 급상승을 하면서 차트 역주행을 하게 되더니 거짓말처럼 이제 테슬라가 몇 년 전에 세계 10대 시총 안에 진입하고 또 지금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엔비디아한테 넘겼죠. 세계 5대 시총 안에 딱 머물런 그때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야, 정말 세상은 이런 겁니다. 재밌었죠. 구경하는 입장에서도. 하지만 이제 의도되었던 혹은 우연이든 간에 이 친환경 대세가 정말로 계속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불과 2년 만에 또 자초된 겁니다. 작년부터. 바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그러면서 다시 또 원유가 대접받는 세상이 오게 된 거죠. 즉 이겁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그린 에너지 친환경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입장에서 앞으로 이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축통화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일단 대립하게 만드는 게 중요했죠. 전쟁이 필수적이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에너지 가격이 다시 막 오르게 되는 거죠. 석탄 연료 값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보다는 미국 패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원유 증산을 은근히 독려하게 되었죠. 미국이. 지금 현재 미국이 미중 갈등 생기고 나서 작년 금년에 걸쳐서 가장 많은 전 세계에 석탄 연료를 지금 수출하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우디와 더불어서요. 예. 대단하죠. 지금 오히려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또한 그간의 무리한 친환경 선해 정책 때문에 오히려 자꾸 비용이 많이 드는 친환경 에너지로 자꾸 산업을 다 전환시켜라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면서 인플레가 더 막 자극됐던 거죠. 그런 나쁜 결과만 나온 겁니다. 사실 아무리 지금부터 친환경으로 열심히 선회해도요. 예정된 지구 재앙을 돌이키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전부터 얘기해왔고 저 윗대가리 놈들도 충분히 얘네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 이번 갑작스러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선회와 그로 인해 화석연료의 자금줄이 끊어지게 만들어서 점점 에너지 가격이 치솟게 만들었던 거 그리고 거기에 예전에 있었던 중동 전쟁처럼 분쟁을 지렛대 삼아서 앞으로 유가와 에너지 폭등을 만들어서 인플레하고 결합시켜버리겠다는 것도 저는 그때보다 다분히 계획적이 아니었나 의심을 했었죠. 즉 이왕 지구는 버린 몸 이렇게 된 거 최소한 기축통화 패권 자리나 계속 유지해 나가자. 어쩔 수 없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자. 그랬던 거겠죠. 이제 이대로 아무리 인플레가 잘 잡히고 다시 세계 경제가 회생한다고 쳐도요. 이번 지구정지 작전 때문에 전 세계가 친환경으로 협심해서 넘어가는 시간이 또 몇 년 늦춰졌습니다. 작년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더 늦춰지고 있네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들 화력 발전하고 그랬죠. 미중 갈등 시작되고 인플레 이거 문제 시작되면서 다시 전 세계가 화력 발전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소 더 많이 배출하기 시작했고요. 원전도 더 많이 제공하게 되었죠. 원전 절대 친환경 에너지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원전 절대 친환경 에너지 아닙니다. 그걸 다 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 환경에 악영향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정말 이걸 되돌릴 기회가 없게 된 거죠.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정말 지금과 다른 삭막한 세상이 될 확률이
그때부터 이미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다들 이미 작년부터는 지구인 모두가 그걸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죠. 1년 내내 지금까지 모든 나라에서 제대로 된 날씨가 아닌 기후재앙만이 판치고 있죠. 거대한 홍수, 가뭄, 산불, 태풍, 강물의 범람, 생물의 이상 떼죽음, 화산과 지진, 이것들이 이제 산업을 전해하기도 하지만 농업과 식량에도 앞으로 큰 타격을 주겠죠. 그리고 새로운 질병과 전염병도 만들 거고요. 1편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 느낀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시작이에요. 분명 해마다 더 심각해질 겁니다. 당연히 해수면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지각 변동으로 해안가는 점점 침식되고 침수되고, 지금 동해안 가보십시오. 제 연배 분들이 젊을 때 봤던 동해안의 그 추억은 이미 모래사장과 함께 다 침식돼서 눈앞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일단 바닷가나 저지대 부동산은 피해야겠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뭐 해운대 마린시티 그 가격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 세계 외국의 그 해안가의 부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도 그러고요. 예. 그리고 해운대 마린시티도 해마다 물에 잠기는 거 우리 뭐 정기적으로 지금 뉴스에서 여름마다 보죠. 어이구 지하주차장 1층 편의점 또 저게 파도에 물에 다 잠기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죠. 예. 해변가를 따라서 쭉 늘어선 아시아의 원전들이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썼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지구가 멸망할 때쯤에 이제 돈 있는 놈들만 스페이스X를 타고 화성으로 날아가다가 고장 나면서 다시 꼬꾸라져서 이렇게 지구에 처박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미래소년 코난처럼 다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새로운 저항력을 가지고 이렇게 원시 사회에서 찌그마한 조금씩 살아남은 문명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겠죠. 너희들한테 지구를 맡길게. 하지만 저 같은 기성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뭐 로켓 타고 날아갈 위치도 못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꼬꾸라 박혀가지고 전 세계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자기들만의 도시를 세우겠죠. 폐허가 된 문명 아래서 그게 이제 인더스트리아야겠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인더스트리아 지하 갱도에서 힘없고 늙은 채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생명을 연장하겠죠. 여기 꼬꼬라 박히면 인더스트리아가 생기고 이 지하에서 이 머리에 이렇게 십자 낙인을 찍어 놓더라고요. 옛날에 이 만화 보면 할아버지가 저죠.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의군의 팔자야 하고 있겠죠. 기축통화의 지구 패권을 지금 미국이 갖냐 중국이 갖냐 유럽이 갖냐 누가 갖게 되든 지구가 저런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온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런 내용 썼었죠. 이렇게 우리들의 빅파이어를 위해서. 하지만 지금 빅파이어의 제일 수장인 번서가 혼자 독백을 하죠. 이대로라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마지막 기회는 완전히 놓쳐버리게 되고 이별은 망가지게 된다. 불타며 비명지르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통화 패권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진정 우리들의 빅파이어님이 원하는 건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후 재앙을 우리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각자 모두에게, 특히 여러분에게, 저와 당신에게 희망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이 주제를 한번 잠깐 보죠. 한번. 확실한 건 우리가 이 불행한 미래를 피하기 위한 대승적 노력을 절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란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중들 역시도 몇 년 뒤에 얼만큼 힘들어진다 하는 막연한 위험에 별로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당장 하자 싫죠. 그러기는 힘들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데 큰 불편 지금 못 느끼잖아요. 이 모든 문명의 혜택을 지금부터 다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자. 그러기 싫죠, 여러분들. 오히려 가진 게 많은 선진국 사람들일수록 더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아프리카의 후진국 사람들 너희들 앞으로 컴퓨터 하루에 1시간만 쓰고 학교에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차 타지 말고
쓸데없는 그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짓들 하지 말고 전 세계가 이렇게 앞으로 하기로 했어 하면은 아프리카 애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뭔데?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있지도 않은데 하겠죠? 예. 몇 배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구온난화를 지금 더 가속시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선진국 사람들이나 그런 거 포기하고 다 같이 희생을 감수해볼까? 그러면은 하겠습니까? 결국 정치인들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그런 이기적 행태는 그걸 지지해주는 일반 대중들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개인들은 변할 수 있을까요? 기후재앙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힘이 하나로 모이려면 무엇보다도 그 선결 과제로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후위기의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두가 이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고 이 모든 책임은 서로가 미워하는 다른 나라 아유 저 중국 저놈들이 아유 저놈들이 뭐 저기 뭐 팔레스타인 놈들이 아니면 아유 저 극우 저 못된 놈들 정신 못 차린 저 가스통 놈들이 아유 저 좌빨 간첩 놈들이 하면서 다른 세력한테만 있다는 그런 믿음이 깨지지 않는 이상 손잡고 뭐 제대로 된 노력은 시작할 수가 없겠죠.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제대로 된 힘은 바로 자기 자신의 밑바닥부터 객관적으로 자기가 들여다보고 내가 어디에 책임이 있고 어디가 모자란가 자신의 모자람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 모든 책임과 앞으로의 그 노력의 주체를 자아에서 찾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수록 이 쳇바퀴는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입으로만 싸우다 끝나는 거죠.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조금 귀를 열고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도 비만인 여자분들이 있죠. 그 고도 비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고도 비만으로서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한 자아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매일 밤 너무 우울해요. 너무 행복하지가 못하고 불행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회의 시선이 잘못된 거다. 뚱뚱한 게 뭐 어때서. 나도 당당할 수 있는데.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미의 기준은 시대마다 바뀌어왔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지금 집중하려는 포커스는 뚱뚱한 게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 불행함을 느끼고 있고 이 불행함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해결책은 뭐냐?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보자는 겁니다. 기후위기가 지금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냐 어쩔 수 없이 지구는 이렇게 가는 거냐 그런 거를 서로 논의하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기 전에 당장 이대로 가면은 조만간 미래가 힘들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여성분의 어떤 그 불행함을 느끼는 상태로 돌아와서요. 어느 시대이든 항상 뚱뚱한 게 뭐 어때서 나는 내 자신이 전혀 뭐 안 이쁘다고 생각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느 시대는 항상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 전체가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는 항상 어느 시대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회의 평가가 불온하다고 느끼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여자분의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분이 자아의 판단 기준을 바꿔서 사람들이 나를 뚱뚱하다고 손가락질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내 마음은 이제부터 한 점 불행하지 않다. 난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내 자신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정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저 성인들처럼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날마다 24시간 행복을 느낀다면 문제 끝. 해결된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러나요? 겉으로는 친구들 만나서 괜찮아 난 당당해 자신 있어 난 내 자신을 사랑해 하는데
집에 와서 혼자 불을 끄고 누우면 항상 우울하고 눈물이 나고 불행함을 만약에 느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선언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선언들을 자신의 깊숙한 내면에서는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이 여자분이 날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는 멋져, 당당해 이런 선언을 하고 다니고 어떤 모임에 가서 뚱뚱한 여자들도 문제가 안 돼 하면서 사회 사람들한테 주장하면서 전체의 사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려 해도요. 그런 노력들은 의미가 있겠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느끼는 개인의 불행감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불행감을 떨치고 싶어서 그게 지금 이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뭐겠습니까? 본인이 정말로 그러한 외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정신적 깨달음을 현실 속에서 딱 정말로 자아합일이 돼서 실현해 나가면서 나는 매 순간 내 외모와 상관없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성자의 그릇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자기가 애초에 아직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이 불행감을 평생 느껴가면서 외부 세상과 열심히 싸우면서 외부 세상을 탓하면서 저주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되든 안 되든 내일부터 이를 악물고 나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어떻게든 좀 변해봐야겠다고 이를 악물고 변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것이냐. 선택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여자분만 얘기하면 불공평하니까 남자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분들 간혹 정말 누구나 다 이뻐하는 대학의 퀸카, 저 멋진 여성분과 사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못난 양아치 같은 놈이 그 여자하고 모텔에 들어가고 연애하는 걸 봅니다. 자기는 내면이 자기가 볼 때 그 못난 양아치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이 여자한테 자기의 애틋한 그런 순정을 담아서 고백하고 하는데도 차이고, 이런 자연의 어떤 그 상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는 이런 냉엄한 현실 속에서 좌절을 다 남자분들 한 번씩 느껴보죠. 그때 이러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여성들과 사회들을 저주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나의 순정을 받아주지 않다니 이 불결한 김치년 같으니라고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엇나가는 사람들. 실제 뭐 스토킹도 있고요. 여성한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거에 기반이 된 경우가 많죠. 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좌절감을 젊은 청춘에 느낀 적이 있다는 거는 저 역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즉 상대를 욕하고 사회를 탓하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저렇게 예쁜 여자를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사실은 남들보다는 좀 못생겼고 키도 작고 남성적인 매력도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모자란 존재이니까 사실은 그런 확률이 크죠. 그 사실도 잠재의식 속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가. 하지만 그거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지막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나 자신이 너무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그거는 인정하지 않죠. 예전부터 모든 성자나 성인들이 사실은 네 자신을 알라.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점인데 하지만 그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자기 스스로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외부 탓을 하게 되죠. 정말 이 사회가 말이야 제대로 된 남자를 알아주지 않고 저런 저 여자들이 다 정신머리가 썩어 빠져가지고 불결한 김치년들 하여간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내 두고 봐라, 내 어떻게든 니들 앞에 다시 한번 알파남이 되어갖고 다시 서겠다 하면서 그 자기의 선천적으로 모자란 걸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 같은 남자한테도 저런 예쁜 여자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예를 얻거나 사회적인 큰 위치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해서 예쁜 여자를 나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컷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러한 대학 교수님이 되시고 정치인이 되시고 군수님이 되시고
서울시장님이 되시고 그러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사업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딸 같은 이쁜 여자를 같이 연애하고 다니고 그렇게 권력과 재물로 소원을 이루어도요. 막상 뭡니까? 공허한 마음과 불안감. 지금 이 여자가 내 옆에 붙어있지만 정말 날 사랑하는 것인가? 끝까지 자기 자신의 그 의심을 버리지 못하죠. 열등감은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많은 정치인들이 큰 어떤 명예를 얻는데 젊었을 때 그런 자기의 어떤 그 모자란 것을 뒤늦게 채워보려고 여자 관계를 잘못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빠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그 이병헌 씨가 도대체 왜 나한테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그 보스가 그러죠.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그 영화에서도 보면 결국 뭡니까? 자신의 열등감이죠. 내가 아무리 권력과 이런 걸 다 잡고 있고 하더라도 저 딸 같은 여자애가 젊고 매력적이고 잘생긴 저 이병헌한테 결국은 한눈을 팔았을 것이다. 실제 그러지도 않았는데 끝없는 그 의심과 불안이 결국은 이런 그 당시 그런 분열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런 권력과 재물로 소원을 이뤄도 공허한 마음과 불안감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 그러면서 끝까지 잘생긴 선남 선녀를 나이 들어서도 추하게 질투하는 그런 짜증은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정말로 이 남자분이 자신에게 내려진 저주를 최대한 무력화시키고 싶다면 물론 남자의 가치를 외모보다는 더 사람은 내면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도 인식을 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 자기의 마음이 아까 위에 이 여자분처럼 편해지지가 않는다면 그리고 날마다 왜 나는 저런 예쁜 여자를 차지하지 못하지 하고 날마다 주먹을 불끈 쥐면서 잡는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사회 시스템 속에서 분명 세상은 나란 자신을 알파남으로 인정 안 하고 있고 그거를 내 자신은 스스로 내 자신한테 당당하고 나는 멋진 남자다 하더라도 매번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차분히 살펴봤을 때요.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뭡니까? 이대로 맨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냐? 나이 들어 성공해서 딸 같은 예쁜 여자를 옆에 끼고 있어도 항상 불안하고 의심하고 공허함에 시달려야 되냐?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키 작고 못생겼고 가진 것도 없더라도 운동 시작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멋진 화술을 가지기 위해서 책도 읽고 옷도 한번 잘 입어보려고 노력해보고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실제로 자신의 열등감은 희석되어 가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남자 스스로의 내면도 성장하게 되고 어렸을 때 가졌던 여성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져가면서 여유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분명 그 남자가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비할 바는 못 됩니다. 그러지만 그 남자만의 성숙한 매력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열등감도 어느 순간 많이 사라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자신의 내면의 충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젊었을 때 느꼈던 막연한 이런 열등감과 불행함 이런 거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유전적으로 주어진 외모는 사실 노력만으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가도 애초부터 유전자를 잘 타고난 금수저들, 선택된 알파남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불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만큼 못나서 그런구나 인정하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확실히 불행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중에 내면의 성숙도 같이 쌓이면서 어느덧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새로운 관점도 생기는 건 마련이죠. 모든 책임은 이처럼 너와 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 탓을 하면서 서로 비난만 할 때에는 모두를 위한 합심과 노력은 절대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일부터 우리가 기후재앙을 막고 불쌍한 섬나라 사람들 몇 년 뒤에 다 물에 잠겨서 집도 절도 사람도 못 산다더라.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이렇게 힘든 미래를 살아야 된더라.
이걸 어떻게 막아주기 위해서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냉난방도 정해진 약속대로 절전을 하고 모든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이만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자 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래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된 데는 할당을 따져보면 내가 저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몇 배로 내가 더 여기에 책임이 있다 인정하고 그만큼 나도 희생하면서 동참하겠다. 기꺼이 그러시겠습니까?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갑자기 왜 나를 걸고 넘어져 이 새끼야 이러겠죠 지금. 예. 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왜 여기다 적었냐면요. 이런 생각을 실제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어느 순간에 이런 노력을 하자 하면은 나는 뭐부터 줄여야 될까? 뭐 그런 생각에 참 쓸데없는 생각, 일면 참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놈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컴퓨터를 나는 하루에 많이 쓰는데 이거를 최대 작은 전력으로 조금만 쓰려면은 어떤 식으로 뭔가를 바꿔야 될까? 기기를. 미니 PC가 어쩐다는데 뭐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알아보고 실제 그럽니다. 예.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인식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먹고 살기에 바쁘셔서요. 관심도 없으시고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런 모습들도 나오죠.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양반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보상하라, 각성하라, 뭔 얘기죠? 지금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당장에 이 할인 분양 받아갖고 입주하려는 이 떨거지들을 우리가 지금 아파트 입구에서 이사 못 오게 막고 있는 거 안 보여? 내 피 같은 돈이 날라가고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눈 돌아간 거 안 보이냐? 어디다 대고 씨알도 안 먹히는 햇소리냐? 하시겠죠? 모두가 어떤 여기에 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폭락한 거에 모두의 탐욕과 이기심이 조금씩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이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가 오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해야겠냐. 그런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과 어떤 합의가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피해보지 않겠다. 뒤에 오는 놈들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가지고 집값 떨어진 걸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만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지구의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은 금년 콥 28차 회의 같은 일을 계속 가져갈 거고 미래는 결국 확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 심정은 이거겠죠. 아 됐고 뭐 알았어 뭐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대신 일단 이번 달에 나 아이폰 살 때까지만 좀 기다려라. 아주 친구들 중에 그냥 갤럭시 쓰는 거지가 나밖에 없어. 엄마 미워 하겠죠. 아이들이 얼마나 선동당하면 이 아이폰이 사실 갤럭시보다 우리가 쓰는데 더 불편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 나라는 사람에 대한 당당함과 자신감이 받쳐줄 수밖에 없다는 지금 그 정도로 아이들 자아가 무너진 건데. 아이고 아무튼 예. 우리 개인들이 과연 이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데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와는 관점이 좀 많이 다르고요. 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실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위기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하려는 준비 자세가 된 사람들이 확실히 제가 쭉 보면 예전 10년, 20년 전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인식과 노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희망을 걸어야겠죠. 오늘 기후위기에 관한 영상 2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편인데 미세먼지도 없고 참 좁네요.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참 많이 들리는데 좋은 산책과 운동 시간 가지고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